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백투더 비디오 원래대로라면 90년대의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또 옛날 추억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작품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90년대의 망작들, 뭐 불꽃쇼 톰키라든지 퇴마록 뭐 이런 걸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이제 그때 당시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러 가서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떤 게 똥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정말 신중해야 했다고요.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번에는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으로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는 업적이고요. 세계적인 명장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낸 거예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 대단한 명장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쌓아올린 업적이 켄 로치 같은 대단한 감독들조차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를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이제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난 걸 보니까 배우 전도연 씨가 꿈을 꾸게 되었다,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카데미에서 전도연 같은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는 것도 이젠 꿈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열어준 것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에서 혹은 뭐 하늘 넘어서 이제 다른 시상식이나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또 상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전도연 배우께서도 이제 획일화되고 있는 한국 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번 기생충, 봉준호의 기생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영화인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됐고 또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또 영화계에 들어와서 많은 영화, 좋은 영화들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받은 아주 많은 의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미 끝판왕이죠. 정말 세계 영화사에서도 이름이 남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뭐 문화사, 영화사에서는 당연히 길이길이 이름이 남길 그런 거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준호 감독에 바치는 헌사,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모든 작품을 전부 돌아보면서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봉준호 감독의 어떤 영화적인 특징과 그리고 어떤 여러 의미들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일당백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 팟캐스트에 가서 그 마더랑 설국열차 이야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또 봉준호 감독의 지난 영화들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플란다스의 계획,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 그리고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은 안 할 거예요. 기생충은 리뷰를 한 게 있으니까 뭐 굳이 제가 덧붙일 이야기가 있다면 하겠지만 일단 기생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생충 이전 작품들은 일단 모조리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조금 더 공부해보고 또 서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작품 이야기 그리고 이런 각자의 어떤 해석과 분석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특징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유명한 단편이 이거 하나는 아니지만 1994년에 나왔던 지리멸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봉준호 감독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삑사리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는 언제나 삑사리가 나와요. 이 삑사리라고 하는 거는 실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뭔가 하려다가 실패하죠. 플란다스의 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복도를 막 달리다가 저기 문이 열려서 부딪혀서 넘어지고요. 그리고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두렁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괴물 같은 경우는 뭐 삑사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화염병 떨어뜨리는 거, 네,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뭐 마더 같은 경우에서는 날라차기를 실패하죠.
원빈이 날라차기를 했다가 실패해서 되게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많죠. 뭐 설국열차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삑사리들이 도대체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왜 삑사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뭐 봉준호 감독이 직접 밝힌 내용도 있지만 저는 그 삑사리의 내용을 사실은 기생충에서 답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생충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봉준호 감독이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는 계획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계획적으로 살 수 없다, 계획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떤 계급적으로 상류층과 하류층, 아주 높은 상위 계급이 있고 하위 계급이 있다고 하면 하위 계급의 사람들은 사실은 계획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늘 계획이 실패하는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우리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레귤러들,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봉준호 영화에서는 삑사리라는 것으로 형성화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나오는 디테일한 부분, 봉테일이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봉준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입봉작을 찍으신 감독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누구나 봉준호가 되고 싶잖아요. 봉준호처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영화 촬영을 들어가면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면 배우들 연기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뭐 주변에 어떤 화면 구성이라든지 소품 배치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봉준호 감독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상황을 꾸미고 치밀하게 해나가는 그런 어떤 상상력을 선보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 이런 부분들이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 작품마다 봉준호 감독이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세계와 그리고 또 의미가 매우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여러 상징적인 소품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플란다스의 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가볍게 단편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리멸렬이라는 단편영화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박찬욱, 이제 그때 당시엔 평론가를 하시던 분이죠. 지금은 영화 감독이시고요. 박찬욱 감독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고서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느꼈다고 하는 영화 지리멸렬입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단편 영화인데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의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에피소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다 재밌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이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이분이 도색 잡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 잡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보는 게 일이에요. 뭐 사실 뭐 그 점잖은 대학 교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취미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가는데 이제 여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책을 두고 왔으니 그거 연구실 가서 좀 가져오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을 보내고 났는데 퍼뜩 생각이 난 거죠. 사실 자기 책상 위에 도색 잡지를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퍼뜩 생각나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문을 열고 책을 휙 던져서 책으로 책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그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인데 조깅을 해요. 아침마다. 아침에 하얀 추리닝, 그때는 그런 하얀 추리닝을 많이 입었어요. 전 진짜 그거 보면서 94년 그때 당시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조깅을 하는 게 되게 기사에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얀 걸 입고 막 조깅을 하고, 취미가 조깅이다 뭐, 그래서 미국 대통령 왔을 때 같이 조깅하고 뭐 그런 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했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는데 아침에 조깅하다가 좀 좋은 집이죠. 대문이 큰 집에 가요. 거기 보면은 대문 앞에 우유가 2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작은 우유가. 그러니까 우유 배달이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 딱 가서 자연스럽게 우유를 꺼내가지고 따서 먹고 와, 이렇게 딱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신문 배달하는 청년이 와요. 신문 배달하는 청년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손을 뻗어요.
신문 달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는 이 집 주인이신가 보다, 이 집에 사시는 분인가 보다 하니까 주죠. 그리고서는 이거 하나 먹게 그러면서 우유를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주인이 신문 받고 그리고 우유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은 신문, 그 조선일보입니다. 신문 보고서는 그냥 들고 이제 뛰어가고 이제 이 신문 배달하는 청년은 뭐 그땐 달려서 신문 배달했으니까요. 신문 배달은 힘드니까 이제 우유를 이렇게 꿀꺽꿀꺽 마십니다. 꿀꺽꿀꺽 마시는데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고 이제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너였구나? 너였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들킨 거예요. 그리고서는 조선일보 그 논설위원은 뒤에서 숨어서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단편 영화의 내용이 그 추격전 내용이에요. 계속 조선일보 논설위원 막 도망가고 신문 배달부는 그 논설위원을 막 쫓아가면서 또 본분을 잊잖아.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재밌는 요소들은 이미 이때부터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디테일을 잊지 않아서 뛰다가도 이제 신문 배달하는 집에는 신문을 배달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추격하고 도망치고 계속 뒤돌아보고 카메라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카메라가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의도한 거겠지만 카메라가 같이 뛰잖아요. 흔들흔들 하면서 같이 뛰고 계속해서 논설위원 뒤를 돌아보고 그런 부분에서 박진감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따돌렸다 싶으니까 거기는 이제 좀 약간 허름한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우유를 하나 또 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우유가 다 자기 건 거야. 달리다가 목마르면은 우유 먹는 거야. 우유가 다 자기 거예요. 세상에 대단합니다. 우유 먹다가 또 발각되니까 우유 버리고 또 도망가죠. 그렇게 해서 결국 도망가다가 신문 배달하는 청년을 따돌리고 평화를 되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기발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서울지검 부장검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부장검사쯤 되는 사람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옛날 영화 오발탄, 이범석의 오발탄, 그 오발탄 영화 버전이 있거든요. 그 영화를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오발탄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좀 전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밤늦게까지 뭐 접대를 받았는지 술을 잔뜩 먹은 거죠. 술을 잔뜩 먹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버스에서도 취하고 막 비틀비틀 걸으면서 와서 아파트 지하에 가면은 이제 경비원분들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뭐 보면 밥솥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대변을 본다는 거죠. 대변 보려고 하는데 뭐 종이 같은 게 없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괜히 아무도 없는데 막 뭐라고 혼자 얘기를 하면서 또 가지고 내려가서 대변을 봤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개의 에피소드, 첫 번째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도색 잡지를 읽고 있는 그런 모습, 두 번째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우유 훔쳐 마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 아파트 지하실에서 대변 보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필로그가 어떤 남자가 집에 이렇게 옆에 누워있고 TV에서 TV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TV 토론하는데 TV 토론 내용이 뭐냐면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범죄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어떤 윤리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패널 3명이 소개가 되는데 그 패널 3명이 한 명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고요, 한 명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고요, 다른 한 명은 아까 그 부장검사예요. 그렇게 3명을 모셔놓고 3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요즘 한국 사회의 어떤 윤리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 요즘 그런 어떤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옆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끼어들어서 요즘 애들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검사는 또 요즘 늘어나고 있는 어떤 강력범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꼬집고 싶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또 유명하고 또 되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어떤 표리부동한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에는,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런 똥냄새 나는 저질 인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TV 같은 데 나와서는 되게 뻔뻔하게 마치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얄팍함과 이중성을 지적하기 위한 작품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단편이라서 아직도 내용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봉준호 감독은 94년도부터, 94년도면 몇 년 전입니까?
지금이 2020년이거든요. 26년 전입니다. 26년 전부터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던 분이셨고, 그리고 지금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 그리고 재기발랄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아주 봉준호다운 면모가 나와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황들이 되게 재밌고, 또 이제 검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와해된 언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인 지리멸렬, 지리멸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회에서 짓거리는 그 이야기들의 지리멸렬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화부터 진행하는 플란다스의 개부터는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같이 영화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어도 다시 한번 영화의 내용을 되새겨보고 각 장면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부터 봉준호 감독 영화 전체 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